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도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유익한 강연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강연 끝나고 교수님 모시고 다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경북대학교 화학과 이효선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많이 부딪히는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플라스틱의 나쁜 점, 좋은 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또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거기에 관한 연관된 화학도 좀 약간 소개를 드리면서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닐까 싶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자리로 모시고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화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효선 교수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면 채팅창에 잘 보입니다. 1번 써주시고요.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목소리가 또 잘 들리면 1번 채팅창에 넣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제목에 촉매와 생분해성 고분자라는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고분자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생분해성 이렇게 하니까 생이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생물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거, 그렇죠? 유기적인 거 이런 느낌이 들고요. 분해를 한다고 하니까 생분해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그 건강한 느낌의 어떤 분해가 잘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플라스틱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촉매라는 건데요. 이제 요게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화학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분자는 플라스틱하고 똑같다라고 합니다. 고분자는 여러분 우리가 학술 용어로 고분자는 이렇게 질량이 큰 것, 양이 많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요게 여기 산소라는 거고요, 산소 원자고요. 요게 이제 여기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카본이라고 해서 탄소인데요. 이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어떤 모양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것들의 양이 많아지면 우리가 고분자라고 부르고요. 이 고분자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분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게 되면 그걸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일단 이렇게 쌀처럼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밥을 하듯이 열을 가해서 이렇게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처럼 이렇게 녹게 되면 이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회용 수저도 만들고요, 컵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생수병도 만들고, 여러분 반찬 용기 이런 것들, 심지어는 어때요? 실도 만들어서 옷감도 짭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포장지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요, 열 또는 압력에 의해서 성형할 수 있는 어떤 유기물들을 기반으로 하는 질량이 큰 고분자 물질 혹은 그거를 서로 혼합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르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도자기, 흙으로 만든, 그죠? 흙을 부어서 만든 도자기라든지 토기 이런 것들, 그리고 장신구들, 금속 이런 것들은 썩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현대의 그런 도구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하고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 산업계의 쌀이라는 말을 별명을 들을 정도로 플라스틱은 정말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저희들 생활에 기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의 주범이고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남분해 플라스틱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사실 100년이 안 돼요. 한 60, 70년 동안 이제 플라스틱 생산량이 한 83억 톤쯤 되는데요.
MS 빌딩이라고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거기가 한 7, 80층 정도 되죠. 그 빌딩 2만 5천 동의 무게 정도를 이때까지 생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한 3, 4억 톤씩 생산할 정도로 생산을 해서 우리들이 잘 사용을 했는데 이 중에 한 78%, 한 63억 톤만 어때요? 폐기물 중에 버려지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톤 정도는 아직도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한 10%, 9%만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 15%, 나머지 90%는 소각이나 매립을 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의 주범이 이제 대두가 됐고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뭐 북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정말 이 부피가 커지고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때요? 연간 한 800만 톤 정도가 해양 유입이 되고요. 그래서 어때요? 해양 생물이나 동물들을 죽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또 최근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여러분 쓰는 마스크 이런 것들도 해서, 그리고 또 많은 플라스틱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이제 이게 미세 플라스틱, 아주 입자가 작은 것들을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직경이 지름이 한 0.001에서 한 5mm 정도 되는 것들을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먹이 사슬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뭐 토양에 흡수되기도 하고요. 아까처럼 해양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물고기가 먹거나 아니면 어떤 식물들이 자라면서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이나 우리가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어류들, 그죠? 특히 심층에 있는 그런 어류들이죠. 이런 걸 이제 저희 식탁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사람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아직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활발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저희들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평균 섭취량이 인당 한 일주일에 한 5g, 한 달에 칫솔 하나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칫솔 하나 정도 21g인데요. 한 플라스틱 여러분 그 카드 정도 있죠. 신용카드 정도, 그 정도의 크기라고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사용량의 한계입니다. 이 보통의 저희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생활을 하고 집에 가서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마주치지 않는 플라스틱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흙이라든지 아니면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유리를 제외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질이 다 플라스틱이 다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최초의 원료에서 오거든요. 석유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석유는 어때요? 이 공룡의 사체 등이 어때요? 지층에 퇴적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요충에서 이제 시추를 하게 되면 이제 지층에서 뽑아낸 석유를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서 우리가 연료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쓰는 휘발유로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디젤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휘발유 차와 경유차로 나누는데 경유차는 우리가 디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젤 그 엔진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디젤유거든요. 그게 경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납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도 용도에 따라서 장난감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아주 뜨거운 온수 배관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젖지 않도록 포장을 잘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물컵처럼 이렇게 색깔을 내거나 아니면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반찬통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어때요?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원초적으로는 어때요? 이런
석유 제품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석유에서 오는 원료에서 오는 이 플라스틱들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모두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가공이 돼서 팔리기 때문에 이제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나 이런 국내 사례를 보면요, 국내에서는 생분해성 제품,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혹은 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폐기물 부담금을 제외하지만 그 외에는 어때요? 또 뭐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것들을 사용 감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대부분 어때요? 플라스틱을 자제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시면 생분해성 혹은 분해가 되는 것들은 권장을 하고요. 비분해가 되는, 분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어때요? 규제를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 전면 금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네.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하는 건데요.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극복을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친환경이든지 혹은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첫 번째는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를 천연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는 석유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천연에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예를 들면 셀룰로즈, 그죠? 우리 식물성 셀룰로즈, 뭐 펙틴, 뭐 리그로인, 나무에서 나오는 리그로인, 아니면 뭐 각감류에서 나오는 키틴질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플라스틱을 제조를 해보자 하는 거고요. 혹은 아까처럼 비석유적인 석유에서 나오는 그런 원료가 아닌 친환경적으로 석유와 비슷한 그런 출발 물질들을 원료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플라스틱의 어떤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만약에 기존에 분해가 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꼭 사용을 해야 된다면 그거를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라스틱을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게 에너지 차원 문제나 환경 문제나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여러분이 가깝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가 리사이클링입니다. 이제 리사이클링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종이나 여러분 알루미늄 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면 이제 셀룰로즈가 나오고요. 원료가 나오죠. 그다음에 알루미늄 원료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다른 캔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종이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리사이클링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다른 비싼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 플라스틱도 여러분들 다시 녹여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녹여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없고 그냥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서 다른 비싼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해서 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분리수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성질의 것들을 모아야지만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스틱 재사용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말은 어때요? 경제적이지 않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리수거에 동참을 잘 하시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을 분해를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박테리아나 조류 이런 곰팡이 같은 천연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전체가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한 15% 정도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요.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아니더라도 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어떤 일정한 조건에서 분해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이 정도는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플라스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해되는 미생물로 이렇게 플라스틱 분해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예를 적어놨는데요. 여러분이 제일 아시는 게 첫 번째 것 같아요. 페트라고 PET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생수병, 페트병입니다. 저기 있는 페트병에 우리가 페트인데요. 이제 저거는 사실 잘 안 썩습니다. 안 썩지만 어떤 요 이데오넬라 사카이엔스라는 일본에서 발견한 이 미생물이 6제 만에 어때요? 이렇게 분해되는 것들을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폴리우레탄이라는 거는 여러분 신발 고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발 밑창에 깔려 있는 푹신푹신한 그 고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라고 하는 거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건데, 이 폴리에틸렌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거면 장난감. 여러분 놀이터, 어린이들 노는 놀이터에 가면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장난감들이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P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투명합니다. 투명해서 여러분 장난감도 이렇게 혹은 생수병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에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이고요. PS는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 자동차에 들어있는 내장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미생물들에서 어때요? 일부 분해되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분해성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일단은 플라스틱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하게 되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 이거를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해도 또 분해도 잘 되고 그다음에 또 재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 플라스틱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이오가 베이스가 된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화 생분해, 생분해를 하는데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플라스틱이 분해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생물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에 의해서 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생분해 플라스틱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거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가요. 우리가 아까 석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석유와 석유에서 나오는 그 원료를 친환경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오매스를 일정량 한 25% 정도를 함유를 해야 되는 플라스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분해가 아닌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플라스틱을 폐기를 할 때 회수를 하거나 리사이클링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것들은 버려야 되면 대부분들이 이거를 태우거나 아니면 매립을 하게 되는데요. 태우면 당연히 어때요? 이산화탄소의 발생과 유독가스의 발생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강조를 하는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종류를 제가 영어로 적어놨는데요. 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성 같은 경우를 보시면 탄소도 저감되고 요새 탄소 제로 시대죠, 그죠? 탄소도 저감하는 것도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저감하는 것도 우수하고요. 생분해 속도는 느리지만 또 강도 등이 우수해서 어때요? 석유계 플라스틱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은 이 열이나 햇빛 등에서 1차적으로 산화 분해가 일어납니다. 산화 분해라고 하면 산소와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생분해가 이루어지는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80 이내에 어떤 셀룰로즈 대비 한 60% 이상 생분해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PE라고 하는 거 폴리에틸렌 아까 그 장난감 만드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혹은 여러분 급수 배관 그죠? 아주 뜨거운 물 100도씨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배관들 그죠? 급수 배관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것들이 PE인데요. 그걸 이제 바이오 매스를 사용을 해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PP는 아까 투명하게 여러분이 어때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수통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기존의 석유계에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던 그런 고분자 혹은 플라스틱을 그대로 설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생분해 기간을 조금 자유롭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해 조건을 조금 더 강화를 하거나 약화를 시켜서 분해 조건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고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릴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인데요. 이 생분해 플라스틱은 이 바이오매스가 한 70% 이상, 그럼 거의 원료가 어때요? 진짜 천연에서 오는 원료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생분해 기간이 아까 셀룰로스 대비해서 90% 이상 생분해죠. 아까 돌아가면 요거는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은 60% 이상 생분해가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어때요? 90% 이상 생분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천연물 합성계 그다음에 그 천연물이 제한적인 경우에 그거를 대량으로 합성을 해서 만드는 화학 합성계 혹은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합성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PLA라고 해서 이걸 아주 크다랗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제 폴리락틱 애시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PLA가 이 생분해 플라스틱의 대표 주자입니다. 선두 주자이고요. 다른 뭐 미생물 생산이나 다른 것들보다는 어때요? 굉장히 생산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응용 분야도 되게 좋습니다. 아까 요거 PS 대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폴리스타이렌은 보통 자동차 내장재라든지 여러분이 보는 일반적인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대부분 천연에서 비롯되다 보니까 비싸고요. 그 다음에 아직 국내에서는 생산업체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PLA는 우리가 섬유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포장재, 뭐 건축 자재,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전자기기 포장재 혹은 전자기기의 재료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PBS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보시면 이 플라스틱이 종류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요 PBS라고 하는 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주로 여러분 뭐 해양에서 그 바다에서 여러분 그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것들 그죠? 해양에서 사용되는 이런 어업에 사용되는 그런 물품들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또 미생물 합성계의 PHA라고 하는 요런 생분해성 고분자는요. 여러분 외과용 봉합사 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술을 하면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상처를 꾸며주시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안에 내장들을 수술을 하고 하면 안에서 이렇게 실을 꾸며야 되죠. 그러면 그 실밥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때요? 몸 안에서 분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이 외과용 봉합사인데요. 그래서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굉장히 분해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면서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체품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성이 없는 것이 굉장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리락타이드 생분해성 PLA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사실은 원료가 옥수수입니다. 사탕수수나 옥수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탕수수나 옥수수에서는 녹말을 저희들이 추출하죠. 스타치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젖산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젖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산소하고 카본하고 탄소하고 수소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젖산이라고 해서 락틱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이 젖산을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고리화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고요. 요거를
다시 펼치면서 양을 많이 붙입니다. 여러 개를 붙이게 되면 이제 이게 폴리락타이드라고 해서 이제 플라스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사탕수수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분해가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분해 과정을 보면 열화, 생물 절단, 동화작용, 강화작용 이렇게 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열화라고 하는 거는요, 플라스틱이 작은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아까 요거처럼 여기 N이라고 붙어있는 것들은 어때요? 요 단위체가 어때요? 여러 개 아주 많이 수만, 수천 이렇게 모여서 양이 많아져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걸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과정을 우리가 열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화가 되면 이제 생물 절단이라고 해서 이 플라스틱 조각이 더 작은 걸로 여기에 N이 한 10, 20 이렇게 작은 저분자로, 아까 고분자가 플라스틱이라고 했듯이 양이 많은 걸 고분자라고 했듯이 양이 적은 분자로 만들어지는 분해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물 절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화작용에서 이렇게 잘게 부서진 저분자된 플라스틱이 이제 미생물들이 흡수를 하는 거죠. 미생물들이 흡수를 해서 자기들이 우리들도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내어 놓듯이 얘들도 강화작용을 합니다. 미생물이 어때요? 산소나 이산화탄소로 물 등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탕수수가 결국에는 저희들의 용도에 맞게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어때요? 소명을 다 한 뒤에는 어때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천연 재료로, 천연 물질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특성은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 가지 용품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점은 그냥 천연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합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분해성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기존의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때요? 높은 강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투명하게 써야 되는 그런 이나 광택을 가져야 되는 그런 플라스틱에 사용될 때도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휴대폰이나 어떤 광학기계에 어때요? 빛을 잘 반사를 하거나 흡수를 해서 여러분 영상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특성도 아주 우수합니다. 단점은 늘 이 문제가 되는 높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썩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 다음에 충격에도 약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잘 녹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플라스틱은 아까 100도씨 물이 지나가도 녹지 않는데 이거는 한 40도, 50도만 돼도 어때요? 녹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정 조건이 되어야지만 분해가 되는 어떤 조건부 생분해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해 속도가 조금 느린 것이 흠입니다. 그러면 이런 PLA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냐면, 국내에서는 각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이제 미생물 기반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봤던 PGA나 PLA 봉합사입니다. 그죠? 아까 외과용 수술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2000년부터 상업화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 PLA를 저희들이 생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네이처웍스라는 회사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폴리락타이드 PLA 생산 공장을 94년도에 완성을 해서요. 이 PLA의 최대 공급처로서 이그지오라는 상품명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메리칸 시아나미드라는 사는 요걸로 어때요? 봉합사를 또 상품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또 거기에 앞서서 이 전자재료들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이 고분자들은 플라스틱들은 이게 여러분이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전제품 버리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금속이나 아니면 어떤 중금속이나 어떤 금속성 부분만 저희들이 추출을 해서 쓰고 버리죠. 그죠? 왜냐하면 재활용이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그 전자기기 재료를 생분해성 고분자로 대체를 하면서 어때요? 선두 그룹을 이끄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여러분 어려운데요. 아까 플라스틱의 우리가 분자의 어떤 그 레벨에서 보면 탄소하고 수소하고 탄소, 수소, 그다음에 산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런 모양을 가지는데요. 이제 이런 모양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든가 따라서 이렇게 쌓일 수도 있고요, 안 쌓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잘 쌓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안 쌓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리가 됩니다. 유리는 우리가 보통 비결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비결정성. 굉장히 투명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잘 분자 레벨의 그 고분자들을 플라스틱들을 잘 쌓게 되면요, 이렇게 반결정성이라고 해서 반찬 용기처럼 어때요? 잘 불투명한 그런 플라스틱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플라스틱을 이렇게 분자의 레벨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잘 쌓이느냐, 잘 쌓이지 않느냐, 배열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또 우리가 플라스틱을 열 가소성 혹은 열 경화성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이 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열에 의해서 플라스틱을 녹여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봤던 플라스틱을 다른 모양으로 녹여서 아까 장난감 A를 만들었으면 장난감 B로 녹여서 다른 모양의 장난감 B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고요. 아까 봤던 우리 생수병 PET병을 녹여서 어때요? 섬유로 실로 뽑아서 섬유로 만드는 거, 그죠? 그게 여러분 폴리에스터입니다, 그죠? 우리 폴리에스터 옷 혹은 나일론 옷 이렇게 입죠.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가소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열가소성 보시면 이렇게 사슬들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열경화성은 열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고분자 이렇게 우리가 사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게 돼서 굉장히 강도는 강해지지만 이거를 재생할 수 있어 녹여서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이어라든지 우리가 접착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자기기 재료들은 대부분 다 열경화성 그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래서 열가소성 플라스틱 보시면 가열 전에는 이렇다가요, 가열 후에는 재가공이 되고요. 열경화성 플라스틱 경우에는 가열 전에는 이렇게 막 굉장히 서로 연결돼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가 가열 후에는 어때요? 여전히 이게 가열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가공이 불가능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저희들이 해수를 하거나 업사이클 해수를 해서 어때요? 리사이클링이 가능하고요. 열경화성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플라스틱을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하고 연관을 시키면 저는 촉매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촉매는 저는 이 플라스틱을 만들 때 이 촉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촉매를 생분해성 그 플라스틱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잘 분해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분해시킬 때도 촉매가 필요하고요. 혹은 또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재사용할 수 있도록 또 분해를 할 때도 촉매가 필요하지만 또 이런 그 만드는 데는 촉매를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이 촉매가 더 잘 사용이 됩니다.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봤던 옥수수에서 추출하는 락타이드라는 그 원료입니다. 원료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요 원료를요, 저희들이 가열을 하거나 압력을 주거나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주게 되면요, 그 에너지를 이렇게 이기고 내가 원하는 생분해성 폴리락타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산이 너무 높으면은 오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촉매는요, 낮은 산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때요? 작은 에너지만 필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산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하나만 산을 낮게 만들어서 에너지가 좀 적게 들도록 만드는 게 촉매 역할입니다. 그래서 촉매가 없을 때는 이 락타이드 천연 원료에서 생분해성 폴리락타이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그 에너지가 드는 반면에 촉매가 있을 때는 이 락타이드를 아주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 촉매는 없어지지도 않고요. 다시 재생 가능합니다.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회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촉매가 있으면 또 촉매를 도와주는 또 조촉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촉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촉매 하나만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도와주는 우리가 코디라고 하죠. 코디가 또 같이 해서 조촉매하고 같이 해서 어때요? 촉매가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화학 경로를 등산길로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원료 반응 물질 락타이드에서 우리가 원하는 생분해성 PLA를 만들 때, 그죠? 이렇게 이게 화학 반응 경로지만 우리는 등산길이다. 산을 넘어서 어때요? 다른 마을로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촉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균일하게, 그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고체인지 액체인지, 고체 액체가 섞인 건지 아니면 기체가 섞여 있는 건지 이런 상태,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를 구별할 수 없는 걸 우리가 균일계 촉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불균일계 촉매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흙이나 이런 물에 녹지 않는 것들 보면 어때요? 물에 녹지 않는 고체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물 부분, 액체 부분을 볼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상태를 다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불균일 촉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생촉매라고 하는 거는 효소를 우리가 보통 생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우리가 생명을 연장을 하거나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효소 때문인데요. 이 효소가 어때요? 우리는 효소가 똑같이 우리가 바깥에서 나왔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촉매라고 부른다. 그죠? 우리가 몸 안에서 어때요? 우리의 생명 활동을 할 때는 생촉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촉매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이건 넘어갈까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촉매를 보시면 이렇게 금속, 이게 주석인데요. 주석에 또 어떤 화학 물질들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아까 이렇게 생겼는 것들이 아까 폴리락타이드라고 했잖아요. 그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저는 구리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 구리가 여기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있고요. 이제 다른 아톰들을 원자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촉매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생분해성 고분자 PLA를 만들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하고 막대로 제가 요 분자의 모양을 촉매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링이고요. 여기 CL은 염소인데요. 염소는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는 C는 요 부분은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촉매를 사용을 해서 어때요? 우리가 고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플라스틱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요건 또 두 개죠. 중심금속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돼서 이중으로 어때요? 효과를 내는 두 배의 효과를 내는 이런 것들도 만들고요. 아까 봤듯이 이렇게 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여러분 소개해 놨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촉매를 만들었는지, 구리가 들어가는 촉매를 만들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렇게 하면요, 우리 엑스레이 해절 무늬를 얻게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분자의 모양을 사진 찍듯이 여러분이 어떤 물체를 사진을 찍으면 그 모양을 볼 수 있듯이 이 분자의 모양을 촉매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요런 제가 공하고 스틱으로 요렇게 표현했던 부분들이 이제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사진을 찍듯이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이런 육각형의 모양, 여기는 사각형의 모양, 여기는 칠각형의 모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리가 있구나, 여기는 질소가 있구나, 여기는 탄소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엑스레이 해절 무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들의 모양을 사진 찍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아연 금속도 사용을 해보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어서 이런 모양을 가지는 촉매를 만들어 봤고요. 또 아연 금속을 아연 금속은 딱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 주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리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붙여봅니다. 그러면 아주 부피가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해서 징크나 혹은 아연이나 아니면 구리의 어떤 금속의 성질을 조금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촉매를 사용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 조금 용도를 다르게 쓸 수 있는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진 플라스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스테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 여기를 막 이렇게 막히게 이렇게 막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뻣뻣하게 만들어서 여러 종류의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진 생분해성 고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아연금속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금속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촉매, 이런 촉매의 어떤 아까도 이야기했던 리간드의 입체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생분해성 고분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입체를 내가 이렇게 여기가 빳빳하게 막히게 여기는 뻣뻣하게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뻣뻣하고 어느 정도로 막히는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컴퓨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등고선처럼 어때요? 이렇게 푸른 부분은 어때요? 좀 열려 있는 부분, 뻣뻣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많이 막혀 있거나 뻣뻣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촉매를 딱 만들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뻣뻣하고 어느 정도 막혀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드는지를 또 여러분이 연관지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발트도 저희들이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코발트도 역시 생분해성 고분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만들 때 촉매도 중요하지만 촉매의 온도, 촉매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만들 때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외부 조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촉매 개발에 남겨진 과제는 뭐냐면은 이 촉매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촉매를 사용하는 것이 또 효율적인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아까 봤듯이 이 뻣뻣한 것들을 우리가 부여를 할 때, 입체성을 부여를 할 때 금속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질 것인지 그런 구조적인 것들도 한번 봐야 되고요. PLA 생분해성 어떤 플라스틱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봤던 이 폴리락타이드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 폴리락타이드로 만들어지는지, 그죠? 강도가 개선이 되는지, 혹은 열에 좀 더 강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산 비용을 또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준비했는 내용들이고요. 뒷부분은 제 소개입니다. 제가 여기 진행되는 연구 과제가 지금 여러분 오늘 그 금요일에 과학 터치가 그 과학재단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과학재단에서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들 이제 과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최근에 또 성과도 많이 내어서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요. 저희들 실험실에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여러분 또 이런 또 촉매 연구와 그 다음에 고분자 플라스틱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보시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희들 이제 학생들, 그다음에 또 방문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석사생 17명을 배출했고요. 대기업의 연구소에 다 취직을 해서 관련 연구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너무 빨랐나요? 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플라스틱이 사실 우리 일상에 굉장히 친근한 존재라고 해야 될까? 어디에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상생활 네. 속에. 근데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함에 있어서 좀 촉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오늘 저는 알게 됐어요. 네. 사실 몰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플라스틱을 분해를 하려면 이게 생분해성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열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 또 미생물에 의해서 분리를 한다든지 분해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별 문제 없지만 석유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다시 화학 물질을 써서 또 이렇게 잘게 부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또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게 촉매이기 때문에 촉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촉매를 좀 개발해서 이런 건 안 될까요? 합니다. 진짜요? 네, 합니다. 오, 네, 왜냐면 그렇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열경화성 수지들은 그 플라스틱들은 잘 녹지 않거든요. 네.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화학적으로 화학 반응을 시켜서 이제 분해를 하려고 하죠. 그러려면 당연히 촉매를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와 다르게 잘 분해되도록 또 플라스틱을 설계를 합니다. 애초부터. 네, 그래서 이제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를 하면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만들 때도 에너지를 낮춰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촉매를 가지고 필요로 하죠. 촉매가 꼭 필요한 필요합니다. 친구군요. 네, 맞습니다. 질문들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네. 바이오 플라스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유해가스 배출이 없는 건지 궁금하시대요. 아니죠, 있습니다. 우리가 태우는 것들은 다 물질들은 다 우리 모든 물질들은 다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CO2,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석유계들은 다 C하고 H를 갖고 있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열이 가하면 CO2나 H2나 혹은 뭐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다 유해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네. 생분해성 고분자도 아까도 봤듯이 여러분 카본도 가지고 있고 탄소도 가지고 있고 뭐 수소, 산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플라스틱처럼 가벼운데 완전히 분해되는 새로운 물질이 개발되지는 않을지도 궁금하시대요. 플라스틱처럼 가벼운데 완전히 분해가 되는 그런 새로운 물질이 개발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플라스틱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저희들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용되는 데가 다르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과자 같은 걸 포장을 해야 되는데 물에 젖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플라스틱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그걸 코팅을 이렇게 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 왜 일회용 그 커피 그 컵 보면 네. 안에 이렇게 또 폴리머가 네, 이렇게 네. 이제 그 플라스틱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가장 그 리사이클을 하는데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자기들 똑같은 것끼리만 모아서 이렇게 딱 재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은 뭐 굉장히 뭐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분리수거를 정말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예. 그래서 완전히 100% 분해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실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너무 빨리 분해되면 옷이 없어질 거잖아요. 곤란하겠죠. 그죠? 곤란하겠죠. 그래서 어떤 용도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 빨리 뭐 100% 분해되는 생분해성 고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촉매는 다양한 금속으로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환경의 문제나 이 금속 촉매의 단점은 없는지 궁금하시대요. 있죠.
예를 들면 구리나 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몸만에서 갖고 있는 금속이지만 아까 코발트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중금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금속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혹은 생분해적인 고분자를 만든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긴 있는데 촉매가 보통은 이게 사라지지 않고 또 횟수가 되고 이러니까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제성인 측면에서 보면 좋겠어요. 환경오염적인 측면 말고요. 또 여러 가지 시각이 네. 있는 거니까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 말씀을 또 해주셨고 PLA 플라스틱이 상용화된다면 따로 별도의 매립 시설이 필요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PLA가 100%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현실은 이 PLA를 섞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이것도 네. 보면 이제 일정량을 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버려면 생분해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거를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정량의 석유계 플라스틱에 이제 섞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소위 네. 비닐이라고 하지, 비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100% 섞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안 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는 그것만 100% 가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늘 이게 이제 단점으로 오는 게 가격이 있거든요. 아까 옥수수 우리나라는 또 땅덩어리 더 적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옥수수를 가지고 원료로 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군요. 네. 이 가격이라는 게 사실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맞아요. 어느 네. 정도 서로 부담을 좀 해줘야지 맞아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제 부담을 서로가 좀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요새는 이제 환경 부담금, 그죠? 탄소 제로. 왜냐하면 탄소 제로는 대부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네. 나오는 그런 가스들로 하는 온실 가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환경 부담금으로 이제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바꿔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런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댓글에 질문을 다 올려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이제 질문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답변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질문에 답이 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금요일의 과학터치 홈페이지에서 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설문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플라스틱에 관련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주신 경북대학교 화학과 이효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